마지막 잎새. 워싱턴 광장 서쪽의 작은 동네에는 여러 개의 길들이 멋대로 얽혀 있어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길쭉하고 좁은 도로들로 나뉘어져 있다. 이 플레이스는 기묘한 각도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두 번씩은 같은 길을 지나게 된다. 어느 화가는 이 거리에서 그럴듯한 가능성을 생각해냈다. 즉, 그림 물감이나 캔버스 값을 받으러 온 수구먼이 이 거리에 들어왔다가 외상값 한 푼 받지 못한 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자신을 만나게 되면 어떨 것인가 하는. 그래서 이 이상하고 낡은 그리니치 마을에는 사방으로부터 미술가들이 몰려들어 북쪽으로 향한 창문과 18세기풍의 박공지붕, 네덜란드식의 다락방과 값싼 셋집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어 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6번가에서 백납제 컵이며 탁상용 화로를 사들고 와서 여기에 예술가의 마을을 만들었던 것이다. 벽돌로 나지막하게 지어진 3층 건물 꼭대기에는 수와 존 씨가 함께 사용하는 화실이 있었다. 존 씨는 조앤너의 애칭이다. 수는 메인주, 존 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다. 그들은 8번가의 식당 델모니코에서 식사를 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예술과 꽃상추 샐러드, 그리고 소매가 긴 옷장식에 있어서 서로의 취향이 너무나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는 공동의 화실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 5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냉혹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 이방인이 돌아다니면서 그 차가운 손길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건드렸다. 이 약탈자는 동쪽 지역에서 대담하게 활개치고 다니면서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내고 드디어 그 좁고도 낡은 플레이스의 미로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 폐렴 씨는 결코 기사도 정신이 있는 노신사는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의 가벼운 미풍 속에서만 자란 가냘픈 여인이 피투성이 손으로 숨을 헐떡거리는 이 파렴치한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다. 존 씨는 그의 공격을 받고는 페인트가 칠해진 자신의 쇠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한 채 그저 네덜란드풍 창너머로 건너편 벽돌집의 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덥수룩한 잿빛 눈썹의 의사가 술을 밖으로 불러냈다. 저 아가씨가 회복될 가능성은 글쎄 열의 하나라고나 할까. 체온계를 흔들어 내리면서 의사는 말했다. 그 가능성이란 것도 저 아가씨가 살고 싶다고 원할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처럼 장의사나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당신 친구는 스스로 나을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굳힌 것 같군요. 혹시 저 아가씨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저 애는 언젠가는 꼭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댔어요. 그림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그보다는 마음속에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없느냔 말이야. 가령 남자라든가. 남자라고요? 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럴 만한 남자가 아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그렇다면 곤란한데 하고 의사는 말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보겠지만 환자가 자기 장례식에 올 마차에 수나 세고 있다면 약의 효력은 50%로 떨어지는 거야. 만약 저 아가씨가 올겨울에는 어떤 외투 소매가 유행할지 생각할 정도만 된다면 가능성은 열의 하나가 아니라 5의 하나라고 믿어도 좋아요.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작업실로 들어가서 냅킨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는 화판을 들고 휘파람을 불면서 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 씨는 침대 이불에 주름 하나 만들지 않은 채 창문 쪽을 향해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녀가 잠이 든 것 같아 수는 휘파람을 그쳤다. 수는 화판을 세워놓고서 잡지 소설에 쓰일 사파를 펜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작가가 잡지에 소설을 쓰면서 문학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처럼 젊은 화가는 예술의 길을 닦기 위해 잡지에 사파를 그려야 하는 것이다. 수가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 카우보이의 멋있는 승마용 바지와 외알박이 안경을 그리고 있을 때 몇 번이나 되풀이되는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수는 급히 존 씨 곁으로 다가갔다. 존 씨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숫자를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 하더니 잠시 후엔 11, 그리고 19, 다음엔 연달아 8, 7. 수는 걱정스럽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무엇을 세고 있는 것일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텅 빈 쓸쓸한 마당과 20피트쯤 떨어져 있는 벽돌집의 빈 담벼락뿐이었다. 뿌리가 울퉁불퉁한 채 썩어가고 있는 늙은 담쟁이 덩굴이 벽의 중간쯤까지 타고 올라가 있었다. 싸늘한 가을바람에 담쟁이 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뼈만 앙상한 가지가 허물어져가는 담벼락에 매달려 있었다. 이봐, 뭘 하는 거니? 수가 물었다. 6 하고 속삭이듯 존 씨가 말했다. 점점 더 빨리 떨어지는군. 사흘 전에는 100개나 됐었는데 세려면 골치가 아플 정도로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쉬워졌어. 아, 또 하나 떨어졌어. 이젠 5개밖에 안 남았어. 뭐가 5개라는 거야? 말 좀 해봐. 잎새 말이야. 담쟁이 덩굴에 매달린 잎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는 거야. 나는 3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얘기 안 하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수는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담쟁이 잎이 떨어지는 것과 네 병이 대체 무슨 상관이니? 내가 지나치게 담쟁이를 좋아한 탓이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오늘 아침 의사 선생님이 네 병이 나을 가능성은 90%라고 했어. 그건 말이야. 이 뉴욕에서 우리가 전차를 타거나 신축 공사 중인 빌딩 옆을 걸을 때도 그만한 위험은 따를 거야. 자, 이 수프를 좀 마셔봐. 그리고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해줘. 이 그림을 끝내야 편집자한테 돈을 받아서 네가 마실 포도주와 또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살 수 있잖아. 포도주는 이제 더 사지 않아도 돼. 존 씨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한 채 말했다. 또 한 입 떨어지네. 난 수프도 먹기 싫어. 이제 4개뿐이야. 어두워지기 전에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존 씨. 수는 존 씨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일을 다 끝낼 때까지 눈을 감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래? 저 그림을 내일까지는 갖다 줘야 한단 말이야. 그림 그리는데 빛이 필요하지 않다면 당장 커튼을 내렸을 거야. 다른 방에 가서 그릴 순 없어? 존 씨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곁에 함께 있고 싶어. 수는 말했다. 그리고 저런 우스꽝스런 담쟁이 잎 따윈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럼 다 그리면 알려줘. 존 씨는 쓰러진 조각상처럼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이젠 지쳤어. 생각하는 것도 지겨워.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저 불쌍하고 지친 잎새처럼 아래로 아래로 떨어져 가고 싶어. 잠을 좀 자도록 해봐. 수는 말했다. 난 범원 씨에게 혼자 사는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해야겠어. 금방 돌아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범원 노인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나이는 60이 넘었고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의 수염 같은 곱슬 수염이 반인 반수인 사티로스 신 같은 얼굴에서부터 작은 악마와 같은 몸집에 늘어져 있었다. 범원은 실패한 화가였다. 4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그림을 그려왔지만 아직 미의 여신의 옷자락에 닿아보지도 못했다. 입버릇처럼 걸작을 그리겠노라고 늘 말하지만 시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지난 수년 동안 상업용이나 광고용 그림을 서툰 솜씨로 그릴 뿐이었다. 그는 직업 모델을 쓸 여유가 없는 이 지역의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몇 푼의 돈을 벌고 있는 처지였다. 그는 술에 의지해 살면서도 장황스레 앞으로 그릴 걸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 사납고 작은 체구의 노인은 유약한 사람들을 심하게 꾸짖으면서도 위층에 사는 두 젊은 화가에 대해서만은 그들을 지켜주는 충견임을 자처하고 있었다. 수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범원 노인은 어두운 방에서 술 냄새를 물씬 풍기며 앉아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25년 동안이나 걸작의 최초의 붓질이 그려지기를 기다리는 텅 빈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수는 노인에게 존 씨의 이상한 생각을 털어놓고 그녀가 만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약해진다면 가볍고 약한 나뭇잎처럼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범원 노인은 핏발이 선 눈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며 그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 경멸과 조소를 퍼부었다. 무슨 소리야. 담쟁이 잎이 떨어진다고 자기도 죽게 된다니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아직까지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만둬. 아가씨처럼 바보 같은 사람의 모델 노릇은 하지 않을 테야. 도대체 왜 존 씨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지? 그 애는 너무 아픈 데다 쇠약해졌어요. 수는 말했다. 열이 높아서 머리가 이상해졌는지 이상한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범원 씨, 모델이 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전 할아버지를 지독한 변덕쟁이로 생각하겠어요. 아가씨도 별 수 없는 여자로군. 범원이 소리쳤다. 누가 모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했어? 자, 가자고. 나는 벌써 30분 전부터 모델이 되겠다고 말하려 했지. 여긴 존 씨처럼 착한 사람이 병들어 누워있을 곳이 못 되지. 나도 이젠 걸작을 그리겠어.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 여기를 떠나자고. 그렇고 말고. 두 사람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존 씨는 자고 있었다. 수는 커튼을 내리고 범원 씨에게 옆방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창밖의 담쟁이 덩굴을 두려운 얼굴로 쳐다보았다.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차가운 진눈기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낡은 청색 셔츠를 입은 범원은 바위 대신 냄비를 엎어놓은 후 그 위에 걸터 앉아 광부의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가 1시간쯤 자고 나서 눈을 떠보니 존 씨는 힘없는 눈을 크게 뜨고 창에 드리워져 있는 녹색 커튼을 바라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내가 볼 수 있게 해줘. 그녀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수는 마지못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밤새 쉬지 않고 몰아친 비와 성난 바람을 견뎌내고 벽돌담에는 아직 담쟁이 잎새 하나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담쟁이 덩굴에 붙어 있는 마지막 잎새였다. 아직 안쪽은 짙은 녹색인 그 잎사귀는 톱니처럼 가장자리가 누런색을 띤 채로 땅에서 20피트쯤 되는 높이의 가지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야, 존 씨는 말했다. 지난밤에 저 잎사귀가 떨어져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어. 바람 소리를 들었거든. 오늘은 떨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나도 함께 죽어가는 거야. 어머, 얘! 수는 피곤한 얼굴을 베개에 기대면서 말했다. 내 자신을 생각하기 싫다면 이젠 내 생각을 좀 해줘. 도대체 난 어떻게 해야 하니? 하지만 존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것은 멀고 신비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영혼이다. 여태까지 그녀의 마음을 우정이나 세상 일에 묶어두었던 줄이 점점 풀려감에 따라서 환상이 점점 세게 그녀를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고 황혼이 될 때까지도 그 잎새 하나는 벽 위의 가지에 꼭 매달려 있었다. 밤이 되자 북풍이 불기 시작하고 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네덜란드풍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져 내렸다. 날이 새자마자 존 씨는 커튼을 올려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담쟁이 잎은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었다. 존 씨는 누운 채로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난로 위에 치킨 수프를 휘젓고 있는 수에게 말했다. 수, 내가 나빴어. 존 씨가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빴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 담쟁이 잎을 남겨뒀나 봐. 죽고 싶다는 생각은 죄악이야. 수프를 좀 가져다 줘. 그리고 포도주를 넣은 우유하고, 아니 그보다 먼저 손거울을 좀 가져다 줘. 그리고 내 등에다 베개를 몇 개 좀 받쳐줘.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 1시간 후 존 씨가 다시 말했다. 수, 나 언젠가는 나폴리만을 그려보고 싶어. 오후에 의사가 왔다. 수는 의사가 돌아갈 때 적당한 구실을 붙여 재빨리 복도로 쫓아나갔다. 가능성은 이제 반반이오. 의사는 가늘게 떨고 있는 수의 손을 잡았다. 정성껏 간호만 잘하면 아가씨가 이기겠어. 그럼 자, 난 아래층의 다른 환자를 진찰하러 가봐야 돼요. 이름이 범원인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가 봐. 역시 폐렴인데 늙고 몸이 허약한 데다가 급성이야.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어. 하지만 좀 더 편하게 해주려고 오늘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지.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이제 위기는 넘겼어요. 마침내 당신이 이겼어요. 이젠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간호만 잘하면 돼요. 그날 오후 수가 침대로 다가가 보니 존 씨는 누운 채 만족스럽다는 얼굴로 열심히 짙은 초록색 털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내게 할 말이 있어 하고 수는 말했다. 범원 씨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어. 앓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병난 첫날 아침에 그분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을 때 옷과 구두가 흠뻑 젖어 있고 얼음같이 차갑더래. 모두들 날씨가 그렇게 사나운 밤에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짐작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불이 켜져 있는 등불과 늘 두던 장소에서 꺼내온 사다리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림붓들,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이 섞여 있는 팔레트를 발견했대. 그리고 창밖 저쪽 벽에 붙어 있는 마지막 담쟁이 잎을 좀 봐.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거나 흔들리지도 않는 게 이상하지 않니? 존 씨,
저것이 바로 범한 씨의 걸작품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에 그가 그려놓은 거야.